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이 입동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푸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내리고요. 비 내린 이후에 내일부터는 상당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들여진 겨울은 언제 거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하루속히 국정 혼란과 공맥을 막고 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런 언급 이외에도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모였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에는 물론 혼란과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런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여야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되기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 할 겁니다. 내가 자진사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슨 묘안이 없다면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묘안이 없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플랜 B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전국 혼란은 빨리 수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는데 이런 당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겠느냐? 누가 오겠느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 총장은 최소한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이른바 제3지대인데요. 반 총장이 제3지대를 발판으로 할 경우 일단 국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반 총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선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아니면 중요한 상수가 될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와 함께 경기 낙관론을 펼쳤던 국책연구기관도 경기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그러네요. 예? 보통 경기가 꺾이면 이제 가장 먼저 그걸 얘기하는 곳이 민간연구소고 해외 투자은행, 해외 IB들이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그걸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파트 2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국책연구기관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대표적이죠. KDI인데요. 어제 KDI가 내놓은 경제 동향에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KDI가 이런 표현을 쓴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그동안은 회복세를 보인다, 미진하지만 회복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둔화를 인정을 한 거죠.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가 경기 동향을 발표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KDI는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내년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정부의 전망인데 KDI는 그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곳이 없고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은 계속 힘들고 내수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김영란법 정도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 최순실 게이트 문제 때문도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다가 문체부의 부패 방지도가 1위로 평가됐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인데 이때 뭐 차은택 씨나 영화감독 차은택 씨, 광고감독 차은택 씨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중심으로 인사청탁, 이권 개입이 많았던 해로 기록되어 있는데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해 정부 부처별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하는데요. 20개 부처 중에 문체부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등급을 이게 사실 받았고요. 웃을 문제가 아닌데 좀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거 혹시 뭐 부실평가, 잘못된 평가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그게 바로바로 평가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게 드러났으니까 평가할 때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권익위뿐만 아닙니다. 감사원도 이제 감사를 했는데 2013년에 문체부 비리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서 부실 감사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금리로 보험료가 오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료인데요. 종신보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저금리 때 이제 보험사들은 각종 이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뭐 예금에 넣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수익을 얻어서 보험금으로 돌려주는데 예. 그걸 이제 이율로 표시합니다. 예정 이율이라고 하는데 은행으로 치면 금리 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초저금리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보험개발원이 돌려봤더니 여성 보험료가 남성 보험료보다 보험사들이 이제 예정률, 저금리로 인해서 예정률을 낮추면 더 많이 올린다라는 거죠. 대략 남성 보험료가 10% 오를 때 여성 보험료 한 18% 정도. 반대로 남성이 8% 오를 때 여성이 한 10%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대략 15% 정도 더 빠르더라는 건데 예. 일반적으로 종신보험료는 여성이 더 싸지만
금리로 인해서 예정일이 변할 때는 보험료가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섬이나 산악 지역일수록 비만 인구가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 이 산악 지역 이쪽은 많이 왔다가 내려갔다 해가지고 비만 인구가 적을 것 같은데 안 그런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상식과 좀 다르죠. 보통 우리 주변 애들 보면 섬 출신이다, 산 출신이다, 이른바 이제 컨트리 출신이라고 하면 좀 더 건강할 것이다. 특히나 실제로 그렇고요. 공기도 건강한 좋고. 편인데, 네. 그런데 한번 건강보험공단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오히려 섬사람이나 산사람에서 비만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봤더니 제주도가 비만 인구가 가장 많았고요. 시군구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봤더니 강원도 인제, 양구 이런 데서 오히려 비만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고도 비만 비율도 경북 울릉도가 오히려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사실 물론 건강에는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 비만, 글쎄요, 일부에선 약간 비만이면 오래 산다 이런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수입차 중에 말이에요. 디젤차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나기 전 작년 이전만 해도 수입차 전체에서 디젤차,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 연료비가 적게 들고 한국에선 디젤,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죠. 그리고 예. 상당히 어떤 연비도 좋기 때문에 연비가 좋죠. 인기였는데 예. 이제는 수입차 전체 시장에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판매된 수입차 중에서 디젤차 비중은 49.5%였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51개월 만에 디젤차 비중이 수입차 시장에서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잘 그만큼 폭스바겐 알겠습니다. 사태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 시즌 K리그에선 전북 현대가 33경기 무패행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만 우승을 못했어요. FC 서울이 우승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 FC 서울이 박주영 선수의 결승골로 이 전북 현대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역전 우승입니다. 아주 극적인 역전 우승이거든요. 예. 우승하기 위해서 서울은 어제 경기 반드시 이겨야 했고, 이 전북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후반 13분에 박주영 선수의 오른발 강슛으로 이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서울이 4년 만에 정상에 오른 거고요. 이 최영수 감독이 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떠나면서 이 황선홍 감독이 팀을 맡았는데 이 감독 취임 직후에는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정을 되찾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고요. 서울이 FA컵 결승전에도 올랐기 때문에 올 시즌 2관왕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북 현대는 참 아깝긴 아까울 텐데 예. 이렇게 지금 우승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심판 매수 징계 받은 거 이거가 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결정적이었죠. 예. 전북이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입장이었고요. 올 시즌 이 33경기 연속 무패행진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던 팀입니다. 올 시즌 전적이 20승 16무 2패거든요. 예. 올 시즌에 딱 2번 진 겁니다. 이 2번 지고도 우승 못한 팀은 아마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 심판 매수 사건 때문에 전북이 승점 9점 삭감 이란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이 징계 때문에 이 승점이 삭감되면서 FC 서울에 쫓기게 됐는데 전북으로서는 이 우승을 놓고 붙었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전북이 심판 매수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심판 매수에서 징계받았는데 우승하면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을 이기고 이 FC 서울이 우승한 거를 이 정의 구현 우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의 구현.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 구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중국이 이제 여자 골프에서도 실력을 과시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이 골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자 골프 스타 선수를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LPGA 투어 이 토토 재팬 클래식이 열렸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중국의 이 펑샨샨 선수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를 기록했고요. 예. 이 펑샨샨 선수가 LPGA 투어 이 통산 6승으로 이 중국을 대표하는 여자 골프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장하나 선수가 한타 차로 2위, 유수연, 안선주, 강수연 선수가 공동 3위 차지하면서 이 톱10 안에 우리 선수가 6명이나 이름을 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우승이란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선수 6명이 이 펑샹샨 선수에게 모두 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올 시즌 초반에 우리 선수들하고 태국의 주타누칸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중국의 펑샨샨 선수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예. 마음 먹으면은 뭐든지 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필리핀의 영웅이죠. 지난해 프로복싱에서 세계 대결을 벌였던 파퀴아오 선수요. 7개월 만에 은퇴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뒀네요. 예? 예. 이 사람 정치하려고도 하는 것 같던데. 예. 현역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필리핀의 복싱 전설입니다. 이 파키아오 선수 은퇴한 지 7개월 만에 가진 복귀전에서 미국의 이 제시 바르가스를 심판 판정승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이 바르가스 선수가 27살 180cm고요. 이 파키아오 선수가 166cm의 38살입니다. 팔 길이도 이 바르가스 선수가 10cm나 더 길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판정승 거둔 거 보면은 파키아오 선수 이 타고난 천재 복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어제 경기가 이 WBO 웰터급 챔피언전이었었거든요. 어제 한 경기 뛰면서 이 파키아오 선수가 받은 대전료가 이 $400만, 우리 돈으로 4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예. 이 파키아오가 현직 상원의원인데 어제 경기 끝나고 다시 상원의원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메이웨더하고 세계의 대결을 다시 한번 벌이겠다 이런 뜻도 얘기를 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세계의 대결 이런 거는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은퇴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도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니까 은퇴했다가 복귀하는 것도 많이 하겠죠. 예. 예. 자, 동계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갔는데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이겼다고 그러네요. 예? 예, 이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헝가리에서 열린 이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B조 2차전에서 예. 오스트리아를 6대4로 이겼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이 세계 랭킹 17위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오스트리아에게 이 4전 전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 사상 첫 승리를 거둔 겁니다. 2008년에 0대8 한 골도 못 넣었고요. 2014년에 4대7 그리고 올해 4월에 2대3으로 패했으니까 우리 대표팀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역시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 귀화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 귀화 선수가 3골 넣었고 이 국내 선수들이 3골을 기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 투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8시 31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긴 구간에서 정체를 감안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제는 강동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강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강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역시 난진다돌목부터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밀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한남 1고가차도에서 2고가차도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언제나처럼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아침, 새로운 출발 이종근입니다. 좀 모든 게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속에 촛불 하나 켜면서 새 아침을 맞는 서양호입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촛불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만 민심을 다독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경찰 추산 4만 5천 명,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20만 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은 30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경찰 추산이랑. 네네. 자,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사실상 청와대의 두 번째 사과라는 것이 민심을 다독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우리 이종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지 않다는 건 뭐 부정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첫 번째 사과와 두 번째 사과가 연이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쳤을 때 아야 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고함을 지르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처니까 어떻게 약을 바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과를 받더라도 사실은
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 비명이라는 건 아프다는 소리를 충분히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그 지르지 않고서는 어떤 사과가 그게 사실 마음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감정적 배신감 이런 거였을 때. 그럼요. 그 폭발할 건 폭발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 때문에 사과를 못 받아들여서 많아졌다. 뭐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어떤 사과를 했더라도 사실은 그때 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12일 날에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프면 비명을 질러야 된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서영원 소장님. 네, 여자의 눈물은 무죄지만 대통령의 눈물은 유죄였습니다. 그 인간적 연민과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팔이에 나섰으나 민심의 열차는 이미 광장으로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전국 경향각지에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미 국민들은 최진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국민들은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2차 사과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눈물 어린 호소와 모든 문제는 최순실 개인의 비리 문제라고 선을 긋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대통령은 대관절 무엇 때문에 왜 최순실에 의해 끌려다녔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87년 6월 항쟁이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이 도화가 됐지만 새로운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들끓었던 것처럼 오늘은 최순실 사태에서 출발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있었던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체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어 온 것이 바로 그날의 주말의 집회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낼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하고 오셨어. 예,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관이 돼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 문제는 첫째는 최순실의 그 소위 말해서 돈 가지고 말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돈에 얽힌 문제. 두 번째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뉜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들이 사실 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나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지금 어떻게 최순실이가 자꾸 이게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찍지 않았던 사람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줄 몰랐어라고 얘기하는 보수층의 분노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실 가장 커졌냐면 사실은 그 태블릿 PC 안에 담긴 그 내용 속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기밀까지도 최순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과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접촉했는데 3번을 접촉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최순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보수층이 가장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까지도 최순실은 좌지우지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네, 저도 요즘 가장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곤혹하게 하는 질문이 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순실이야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엄마 나 커서 최순실 될래. 왜? 대통령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두 가지 질문이 요즘 어머니들을 당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 위임한 주권은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큰 영예를 내세워서 국정을 농단하고 축제와 부정 비리를 일삼더니 그의 딸이 또다시 2대에 걸쳐서 국정농단을 세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왜 박근혜 대통령은 큰딸 영예로서 또다시 대통령으로서 2대에 걸친 국정농단과 그러니까 세습적인 이런 국정농단을 용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최태민이 그렇게 어떻게든 좀 띄어내려고, 하여간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던 사실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해요. 지난주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10%는 좀 위였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호남에서는 0%, 이게 0%가 나올 수 있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자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7%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조사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전에 했던 조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대국민 사과 이후에 어떻게 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까요? 앞으로 뭐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께서는? 그건 오늘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발표됩니다. 리얼미터 조사죠. 리얼미터 9시 예. 반에 발표가 될 거고요. 예. 제 예상에는 어찌됐든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는 물론 국민들한테 하는 메시지지만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건 굉장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에 사는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분들이 사실은 돌아섰기 때문에 10% 마의 이 선까지도 돌파가 된 거.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예상엔 그래도 사실은 정말 사사로운 어떤 정을 왜 못 끊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성적인 호소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움직여서 10%는 회복을 할 것이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10%든 9%든 5%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예. 네. 예, 서영훈 수장님. 근데 좀 국민 여론조사 5% 사실상 국민들이 대통령을 국민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되나 20% 되나 그건 새로 교체해라라고 하는 재충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20%대 갈면은요. 네. 이게 리튬 건전지다 하더라도 좀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경험으로 볼 때. 20%면 2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은 씁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5%나 20%나 새로 충전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이선에 후퇴하라. 신임 총리 임명하고 국정 운영을 국회와 야당에게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2차 사과 회견에서 안보, 경제, 국가 성장 동력 얘기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즉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라고 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빨리 국정에 손을 떼고 이선으로 후퇴하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잠못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요 갤럽의 여론조사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때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광우병이 2008년 6월이었죠. 제가 볼 때는. 집권 초기였죠. 예, 2008년 6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지율이 21.6%로 떨어집니다. 이 갤럽 과거 여론조사니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래서 이게 30%대를 다시 회복하는데 한 5개월이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30%대 회복하고 다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50%대 지지율을 넘기는 데는 나중에 6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거는 약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회복된 가능성이 있다고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 그러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 질문은 사실 좀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저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수행이 몇 %에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0% 이상 그렇죠. 30%가 돼야 무엇을 했을 때 어쨌든 그거를 끌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30%를 다시 회복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0%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최저선이다라고 봤을 때 30%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건 그야말로 협치죠. 내가 이거는 양보할게라고 손을 잡고 야당과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지지선 회복, 그건 20%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형, 노건평, 이상득 씨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됐었고 검찰 조사에 임했었고요. YSTG는 아들들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간 휘둘리며 살아왔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모습 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5%에서 일부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한 게 아닌가. 그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번 대국민 사과 때 검찰 수사 자신이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을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우병우 수석이 팔짱 끼고서 웃고 있고 다른 검찰 조사관들은 이쪽에서 앞에 손 모아가지고 역시 그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 물론 쉴 때였겠습니다만 조사받고 하지만 참 검찰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국 장관? 예,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는 머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사실 대표적인 어떤 머슴이라고 자처하시는 당대표도 계시고 또 안종범 수석도 완전히 시키면 시킨 대로 모든 걸 다 한다. 나는 신분권이다라고 머슴으로 선언하셨고 그런데 머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충신도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 예. 충신입니다. 대단한 충신이죠. 이 충성심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모든 비판의 화살을 함께 짊어지겠다. 잠시나마 오늘 아마 우병우 수석한테 비난 쇄도할걸요 아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좀 쉬시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의 그 화살을 자신한테 다 돌려서 포스 취해진 것이 잠시 좀 이렇게 좀 한숨 돌리게 만드는 그런 충성심 있는 그런 이종국 장이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네. 검찰이 대간절 국민들에게 더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병우의 국민 안하무인하고 망원 렌즈로 찍은 거예요. 네, 안하무인하고 국민 무시하는 행태도 분노스럽지만 검찰의 이런 굴욕적인 태도가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배설물이나 굴삭기가 아니라 더한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로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 대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수남 검찰에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우병우 검찰에서 최재경 검찰로 바뀌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해바라기처럼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국 내각이든 정권이 바뀌든 검찰의 인적이고 제도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거국 내각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 이선 후퇴 그리고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 두 가지가 지금 최소한도 이번 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협상이 가능한 상태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추미애 대표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네 가지 조건이 둘이 다 사실 유사하거든요. 그랬을 때 총리 지명자 철회, 그다음에 탈당, 그다음에 이선 후퇴, 거국 내각 이런 어떤 안들인데 사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그 지명 철회는 사실상 굉장히 진전될 수 있는 카드다. 본인은 절대로 그만 안 된다. 본인이 여기서 그만둔다 그러면 카드가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어떤 진짜 사실성으로 카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사실성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김병준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당은 그 사람 본인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다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있거든요. 뭐냐면 그럼 사퇴시키고 후보를 올릴 테니까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건 국민의당도 사실은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올린다라는 거는 국회에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그죠? 해보자. 그 사람을 포함해서 협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김병준 본인에게도 사실은 다시 명예회복의 어떤 길은 요만큼이라도 열리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는 지명 철회라는 카드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선 후퇴라는 입장 표명도 분명히 하고요. 대통령이. 이선 후퇴 그렇죠. 책임 총리제라고 그러니까 사실 맞는다면 전적으로 맡기겠다. 예. 근데 왜 그거를 대국민 담화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문 때.
일단 그걸 올리면 올리는 대로 사실은 또 비판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을 매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까 그때냐 지금이나 어차피 지금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국민의당에 담기지 않은 2차 사과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보기엔 미련 때문이죠. 미련. 거기에 보면 그 경제, 안보, 그리고 국정 동력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미련이 큰 더 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고 야당의 반응 김병준 좋은데 참 좋은데 대통령 표라 뭐라 말할 방법이 없네. 이게 야당의 지금 웃기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안 웃겼습니까? 전혀 안 웃겼어요. 죄송합니다. 시국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는 김병준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이 추천한 것 때문에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무조건 총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그 협의해서 선출하겠다라고 하게 대통령이 선언하고 본인 또한 대통령 본인 또한 그 책임 총리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이선으로 후퇴하겠다고 선언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공조적 책임을 지고 이정현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나서면 말이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도 즉시 사퇴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에 이런 그 대통령의 이런 선언 이후에 한강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야 대표들과 유력 정치주자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협상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주말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더 한층 거세지고 야당 또한 이제 공식적으로 야당의 깃발을 들고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함성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열리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근데 야당에서 지금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 하야 탄핵 이게 막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종국 장님. 아니 근데 야권 이선 후퇴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지지율에 따라서 사실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지지율이 낮은 후보일수록 사실은 판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하야 탄핵 얘기라고. 그렇죠. 가장 강렬한 어떤 판을 흔들어야만 새로운 판으로 다시 이제 세팅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너무 고착화됐거든요. 적은 지지율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반사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 내외에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당 지지율 오른 만큼 문재인 대표가 올랐느냐? 사실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문재인 대표의 사실은 또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장 최악은 어쨌든 반기문 총장일 때고요. 가장 최악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야 잠룡들이 개별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도움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곧 그것이 자신의 집권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표가 하야 그러면 너 빨리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이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야 대권 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책임 있는 부분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사심이 없다고 보지. 지금은 개별적으로 사실 전부 다 너의 사익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대선의 유불리에 따른 계산법 주판을 튕기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할 땐 자칫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 해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파인 경우에 즉시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야를 표현하기도 하고 탄핵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안철수, 박원순 등 유력 대선 주자가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도 낮고 군소 주자인데 그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일 내에 재보선을 깨끗하게 해버리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참고적으로 거긴 설이 있습니다. 대선은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적용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요. 오늘 물론 선관위에서 보궐선거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설이 분분합니다. 30일 내에다 90일 이내, 60일 내에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맞는데 지자체장이기도 하거니와 또
군소 후보들은 지지율도 낮은데 이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서 빨리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다만 비단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 내에서 소도 잡으려면 한 방에 잡아야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비둘기파들은 이선 후퇴하고 거국 내각을 통해서 여야 간 대통령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반대자들조차도 설득해서 참여시켜내는 정치를 해야지 국정이 안정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문재인, 남경필, 김무성 씨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해법의 차이로 봐야지 유불리에 대한 주판을 ting이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이종국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국 국정은 흔들림 없이 가게끔 만들겠다. 그런 좀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요새 하도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이 매일매일 전해져서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